1987년 12월 18일 오후 3시 27분. 청계천 유가 한복판에 자리한 4층짜리 건물 3층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누군가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가느다란 연기였지만 곧 그 연기는 검은 구름이 되어 창문 틈새로 새어나왔다. 불이야, 불이야! 누군가의 외침이 평화시장 골목을 가로질렀다. 그 순간 3층 봉제 공장 안에서는 20명의 여성들이 여전히 미싱을 돌리고 있었다. 제깍제깍,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는 화재 경보기의 날카로운 소리에도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 없었다. 연말 물량을 맞추지 못하면 보너스는 물론이고 내년 일자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순자는 창가 쪽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46의 나이에도 또렷한 눈매를 가진 그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다. 코끝으로 스며드는 타는 냄새가 점점 진해지고 있었다. 순자는 재빨리 미싱 전원을 끄고 일어났다. 언니들, 나가야 해요. 진짜 불이에요. 하지만 다른 미싱사들은 여전히 주춤거렸다. 오늘까지 청바지 쉼벌을 완성해야 하는데 벌써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다. 순자는 답답함을 느꼈다. 22살부터 이 골목에서 바늘과 실로 살아온 그녀에게는 동료들의 마음이 손에 잡히듯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목숨이 더 소중했다. 언니, 진짜 위험해요. 빨리 나가요. 순자는 가장 나이 많은 김언니의 팔을 잡아 끌었다. 60 가까운 나이의 김언니는 벌써 시력이 많이 나빠져서 화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순자는 김언니를 부축하며 출구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어디선가 폭발음이 들렸고 순간 공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전이 되면서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여성들의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순자는 김언니를 계단 입구까지 데려다 준 뒤 다시 공장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순자야, 어디가? 김언니가 외쳤지만 순자는 이미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손으로 더듬어가며 동료들을 찾았다. 어린 미선이가 구석 화장실 근처에서 울고 있었다. 그가 20살이 된 미선이는 시골에서 올라온 지 한 달도 안 된 새내기였다. 순자는 미선이의 손목을 잡고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연기가 너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 미선아, 내 등에 엎혀. 숨은 최대한 참아. 순자는 미선이를 등에 업고 몸을 낮춘 채 기어갔다. 바닥은 뜨거웠고 연기는 목구멍을 따가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순자의 머릿속에는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을 미선이의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침내 계단 입구에 도달했을 때 순자는 등 뒤쪽에서 뜨거운 열기를 느꼈다. 뒤돌아보니 공장 안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자신의 작업대를 떠올렸다. 작업대 서랍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그 공책만큼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되었다. 미선아, 먼저 내려가. 나는 잠깐만. 언니, 안 돼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다시 공장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연기와 불길 사이로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손으로 더듬어 자신의 작업대를 찾았고 서랍을 열어 그 소중한 공책을 꺼냈다. 공책을 품에 꼭 안고 다시 출구로 향하던 그때 천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졌다. 순자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받으며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공책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다. 여보, 정신 차려. 순자야. 남편 정수의 목소리가 하얗고 찬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순자가 응급실로 실려온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정수는 초조하게 복도를 오가며 담배를 피워댔다. 48배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한 체구를 가진 그였지만 지금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시겠죠?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수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지금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둘째 진수는 아직 학교에서 연락을 받지 못해 병원에 오지 못한 상태였다. 괜찮을 거야. 내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데. 정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자신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소지품을 정리해드려야 하는데요. 간호사는 큰 봉투를 내밀었다. 순자가 화재 현장에서 들고 있던 가방과 그 안의 내용물들이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쪽 의자에 앉았다. 가방을 열어보니 평소 순자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것들이 들어있었다. 지갑, 빗, 손거울, 약간의 화장품. 그런데 그 아래에서 정수는 본 적 없는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헤어진 공책이었다. 이게 뭐지? 정수는 공책을 펼쳤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수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공책 내용을 보려 했다. 아버지, 뭐예요? 이게 도대체. 공책 첫 페이지에는 순자 적금 장부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1967년 1월 5,000원, 1967년 2월 5,000원, 1967년 3월 7,000원. 정수는 페이지를 넘겨가며 내용을 확인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록이 1987년 현재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총액을 보고 정수는 숨이 턱 막혔다. 현재까지 적립액 2,840만 원. 2,800만 원이라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도 아버지 어깨 너머로 그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1987년 당시 2,840만 원이면 강남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다. 정수의 택시 월 수입이 20만 원 정도였으니 그가 10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금액이었다. 그날 밤 9시 순자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병실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와 있었다. 진수도 학교에서 급히 달려왔고 세 남자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엄마, 정신 차리셨어요? 진수가 먼저 다가가며 물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따가웠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그런데 남편과 아들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기쁨보다는 오히려 어떤 서운함이 느껴졌다. 순자야. 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내가 돈을 따로 모았다더라? 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공책을 떠올렸다. 내 가방은, 내 공책은. 여기 있다. 정수는 낡은 공책을 꺼내 순자 앞에 내밀었다. 20년 동안 혼자 이렇게 큰 돈을 모아놨다면서? 우리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순자는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다만 창밖으로 보이는 12월의 어둠 속에서 네온사인들이 깜빡이는 것만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엄마가 왜 이런 걸 숨기셨어요? 진수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순자야.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택시 운전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는 나는 바보였나? 내가 벌써 이렇게 큰 돈을 모아놨으면서 왜 가족들한테 숨겼어? 민수 대학 등록금 걱정하는 나보고 뭐라고 생각했던 거야? 순자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여보. 나는 뭐가 미안해? 미안하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가족이 뭐야? 가족한테도 이런 큰 비밀을 숨기는 거야? 병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청계천 쪽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의 연기가 여전히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가 돈을 모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왜 우리한테 숨기셨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고등학교 2학년인 민수는 이제 아버지만큼 키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게 아니야. 순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럼 뭐야? 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큰 비밀을 숨겨왔다는 거야?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2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진수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왜 이렇게 큰 돈을 혼자 모으셨는지, 왜 우리한테 숨기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다. 12월의 찬바람이 병실 창문을 흔들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정수는 허탈한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나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다. 민수와 진수도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화재 현장에서 입은 화상 때문에 왼쪽 어깨와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뒤통수의 상처 때문에 머리에도 붕대가 둘러져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픈 것은 가족들의 오해였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짐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는지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마도 한동안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져 갔다. 정수와 두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순자는 여전히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1987년 12월 18일 밤이 깊어져 갔다. 청계천 봉제 공장에서 시작된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박순자 가족의 마음속에는 더 큰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지금 그들에게는 진실과 화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987년 12월 23일 순자가 태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청계천 평화시장 일대는 연말 특수를 맞아 분주했다. 각종 원단과 부자재를 실은 리어카들이 좁은 골목을 누비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청바지 원단, 최고급 청바지 원단. 단추, 지퍼 다 있어요. 와보세요. 평화시장 3층 101호 봉제공장. 순자가 20살부터 26년간 일해온 이곳은 가로 10m, 세로 15m의 작은 공간에 20대의 미싱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창문도 2개뿐이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손이 시려 바느질하기 어려웠다. 순자는 창가 쪽 구석진 자리가 그녀의 자리였다. 26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그곳은 완전히 그녀만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낡은 미싱 옆에는 실패와 가위, 자, 그리고 각종 부자재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작업대 서랍에는 이제는 빈 서랍만이 남아 있었다. 그 소중한 공책은 화재 때 함께 가져나왔지만 지금은 집에서 가족들의 도마 위에 올라 있었다. 순자야, 몸은 좀 어때? 옆자리에 김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순옥은 순자보다 5살 많은 언니로 이 공장에서 가장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다. 화재 때 순자가 자신을 구해준 일로 더욱 고마워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 뭐.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왼쪽 어깨에 감긴 붕대가 신경 쓰였다. 화상 자국은 아직도 욱신거렸고 예전처럼 빠른 속도로 미싱을 돌리기 어려웠다. 순자가 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20살 때였다. 그때 한국은 5.16 군사정변의 혼란 속에 있었고 가난한 시골 처녀였던 순자에게 서울의 봉제 공장 일자리는 꿈만 같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접 정리와 단추 달기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다.
한 번 본 옷의 패턴은 머릿속에 그대로 기억할 수 있었고 손끝으로 원단의 질감만 만져봐도 어떤 실과 바늘을 써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1960년대 중반 한국에 청바지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리바이스 청바지를 보고 따라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순자는 그 복잡한 박음질과 워싱 기법을 가장 먼저 익혔다. 덕분에 그녀의 월급은 다른 미싱사들보다 높았다. 1967년 가을 순자는 정수와 결혼했다. 정수는 시골에서 올라온 청년으로 성실하고 듬직해 보였다. 신혼 때는 둘 다 열심히 일했다. 정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순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다. 그렇게 번 돈으로 청계천 근처에 작은 새빵을 얻었고 의듬의 큰아들 민수가 2년 뒤에는 둘째 진수가 태어났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1970년대 초 정수가 도박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화투놀이였다. 정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동네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화투를 쳤다. 순자도 남편의 유일한 취미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것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매일 밤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수의 얼굴에는 늘 초조함이 어려 있었고 집에서도 안절부절 못했다. 여보, 돈 좀 빌려줘. 1972년 봄 정수가 처음으로 순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친구와 장사를 시작하는데 미천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순자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주었다. 5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장사에 쓰인 것이 아니라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였다. 순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몇 달 뒤였다. 동네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남편이 매일 밤 도박장을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였다. 여보, 설마 그게 정말이야?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수는 발끈했다. 뭘 안다고 나를 의심해? 친구들과 시간 좀 보내는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그날 밤부터 정수는 집에 생활비를 거의 가져다 주지 않았다. 택시기사로 전업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루 벌어서 대부분 도박장에 가져다 바치고 집에는 겨우 쌀값만 갖다 주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순자는 야간 부업을 시작했다. 낮에는 공장에서 청바지를 만들고 저녁에는 집에서 고급 한복을 수선하는 일이었다. 강남의 부유한 집 부인들이 입던 비싼 한복들을 수선하는 일은 봉제 공장 일보다 훨씬 섬세한 기술이 필요했다. 비단 저고리의 끝동을 바꾸거나 치마의 길이를 조절하거나 때로는 낡은 한복을 완전히 뜯어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다시 만드는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은 한 벌에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순자의 한 달 월급이 8만 원 정도였으니 상당한 부수입이었다. 매일 밤 11시 아이들이 잠든 후에 순자는 작은 방등을 켜고 바느질을 시작했다. 낡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이웃집에 들릴까봐 수건을 덮어두고 최대한 조용히 작업했다. 새벽 2시, 3시까지 바느질을 하고 나서 몇 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번 돈은 모두 작은 공책에 기록되었다. 1967년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그 공책에는 순자의 모든 희생과 꿈이 담겨 있었다. 엄마, 밥 줘.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용돈 좀 줘. 아이들은 자랐지만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민수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진수는 중학교 3학년으로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기를 좋아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고생을 말하지 않았다. 밤새 바느질을 했어도 아침에는 웃는 얼굴로 아침밥을 차려주고 아이들 도시락도 정성스럽게 싸주었다. 정수가 생활비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를 탓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진수가 불평할 때면 순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야. 우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니까 이해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특히 민수는 대학 진학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다. 1987년 당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는 부모들이 많았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친구들은 다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는데
민수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은 아팠다. 하지만 아직은 공책 속에 돈을 꺼낼 때가 아니었다. 그 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화재 사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순자의 비밀 적금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순자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엄마가 이렇게 큰 돈을 숨겨놨으면서 우리한테는 왜 가난하다고 했어? 진수가 서운해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저는 대학 가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등록금 때문에 밤잠도 못 잤는데 엄마한테는 벌써 이렇게 큰 돈이 있었다니. 정수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묘한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으로는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해서 돈을 숨겼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순자야,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큰 돈을 숨겼는지, 뭘 위해서 모은 건지 말이야.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가족들이 아무리 다그쳐도 그 돈의 진짜 용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다. 한강이 얼어붙고 청계천 일대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댔다. 순자네 집안 분위기도 그 겨울바람만큼 차갑게 식어갔다. 정수는 아내의 침묵에 점점 화가 났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20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민수는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진수는 왜 자신들만 모르고 지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1987년 마지막 며칠이 흘러갔다. 새해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박순자 가족에게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무겁게 남아있었다. 20년 동안 한 여자가 혼자 짊어져 온 비밀의 무게, 그리고 그 비밀이 품고 있는 진실한 사랑의 의미를 가족들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다. 1988년 1월 5일 순자는 오랜만에 평화시장 봉제 공장으로 출근했다. 화상으로 입원한 지 보름 만이었다. 겨울 아침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순자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루라도 빨리 일을 시작해야 했다. 입원비며 약값이며 그동안 벌지 못한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준자야, 벌써 나와도 돼? 김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언니, 이제 많이 나았어요.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다. 왼쪽 어깨에 입은 화상은 아직도 따끔거렸고, 뒤통수의 타박상으로 인해 가끔 어지럼증이 일었다. 무엇보다 손목과 손가락에 남은 화상 자국이 문제였다. 미세한 바느질을 할 때마다 손끝이 저려왔다. 순자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미싱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문제가 드러났다. 예전 같으면 1시간에 청바지 3벌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벌을 완성하는데도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바늘땀도 고르지 못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박음질을 뜯어냈다. 실밥이 삐뚤삐뚤했고 한쪽은 너무 조이고 다른 쪽은 너무 느슨했다. 26년 동안 해온 일인데 마치 처음 바느질을 배우는 사람 같았다. 공장장 박 사장이 순자의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다. 40대 후반의 그는 평소에도 까다로운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순자만큼은 인정하고 있었다. 순자 씨 괜찮습니까? 네. 사장님, 조금만 더 하면 예전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박 사장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순자가 오전에 작업한 청바지를 들어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건 출할 수 없겠네요. 박음질이 너무 엉성해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26년 동안 한 번도 불량품을 만든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날 오후 박 사장은 순자를 따로 불렀다. 사무실은 좁고 답답했지만 난로 때문에 따뜻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순자 씨 미안한 말씀이지만 박 사장의 첫마디부터 순자는 예감이 좋지 않았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좀 쉬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우시잖아요. 사장님, 저 정말 괜찮아요. 며칠만 더 주시면. 아니에요.
손님들이 불량품이라고 항의가 들어와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해서 순자는 박 사장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해고였다. 26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순자에게 해고 통보가 내려진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쉬라는 말씀이세요? 글쎄요. 손이 완전히 나으시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다시 연락드린다는 말은 사실상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것을. 특히 46살의 나이에 손까지 다친 미싱사를 다시 고용할 공장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순자는 26년 동안 앉아있던 자리를 정리했다. 낡은 가위, 차, 꼴무, 실패.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특히 가위는 순자가 20살 때 첫 월급으로 산 것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꾸지 않고 써온 것이었다. 순자야, 어디 가는 거야? 김순옥이 놀라서 물었다. 언니, 저 그만두게 됐어요. 뭐라고? 왜? 순자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저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차라리 그게 나았다. 불쌍하다는 눈빛을 받느니 차라리 모르는 척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화시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지만 오늘은 1시간이 넘게 걸렸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길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1월의 서울 하늘은 회색빛이었다. 눈이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애매한 날씨였다. 순자는 자신의 처지와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상황. 집에 들어서니 정수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태였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벌써 택시 운전을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방에서 누워 있었다. 어젯밤에 도박으로 돈을 잃고 풀이 죽어 있는 모양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해고됐어요. 정수가 벌떡 일어났다. 뭐? 해고? 왜? 순자는 화상 후유증으로 인해 예전 같은 작업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정수의 택시 수입은 하루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였지만 대부분 도박장으로 사라졌다. 집에 가져다 주는 돈은 기껏해야 3-4천 원 정도였다. 그것만으로는 한 가족이 생활할 수 없었다. 순자야. 이제 그 돈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정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순자의 비밀 적금 말이었다. 안 돼요. 왜 안 돼? 이런 급한 상황에 쓰라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대체 그 돈이 무슨 용도인지 말 좀 해봐. 정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며칠 후 민수와 진수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정수는 아들들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가 일자리를 잃으셨다. 이제 우리 집 사정이 더 어려워질 거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럼 대학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써야 할 것 같다. 진수도 끼어들었다. 맞아요. 엄마가 왜 그 돈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안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좁은 안방에 4식구가 둘러앉았다. 순자는 구석진 자리에 움츠리고 앉아 있었고 정수와 두 아들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말씀해 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다. 그 돈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건지요? 엄마, 저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진수도 거들었다. 엄마, 진짜 이상해요. 우리가 가족인데 왜 그런 비밀을 숨기세요? 정수는 더 직접적이었다. 순자야.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1988년 초 서울 거리에는 연일 시위대의 함성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두환 정권 말기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도 거리로 나왔다. 민주화를 독재 타도!
청계천 일대에서도 가끔 시위대가 지나갔다. 순자는 집 창문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나라 전체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안은 오히려 더 깊은 갈등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민수는 시위에 관심을 보였다. 같은 반 친구들 중에는 대학생들의 시위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버지, 저도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나 해.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라니. 너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학 입시야. 정수와 민수의 갈등도 깊어져 갔다. 아버지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고 아들은 이상적인 가치에 눈을 떴다. 그 사이에서 순자는 더욱 위축되어 갔다. 2월이 되자 집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순자는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46살의 나이에 손까지 다친 여성을 고용할 곳은 거의 없었다. 간혹 청소부나 식당 설거지 같은 일이 있었지만 화상 후유증 때문에 오래 견디기 어려웠다. 그런 와중에도 순자는 비밀 적금을 지키려 했다. 가족들이 아무리 압박해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은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했다. 하지만 매일 밤 가족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지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정수는 점점 주사가 늘어갔고 아이들은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엄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진수가 친구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을 때 순자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렇게 1988년 봄이 다가왔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지만 순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2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마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언젠가는 가족들도 이해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설령 그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쓰러진다 해도 그 비밀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고 싶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청계천 방향에서 또다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다. 민주화를 외치는 그 소리가 어쩐지 순자의 마음속 외침처럼 들렸다.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 희생할 권리, 그리고 그 희생을 이해받을 권리에 대한 간절한 외침 말이다. 1988년 4월 15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순자는 집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며칠 전부터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지만 참고 견뎌왔다. 가족들 앞에서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시장 입구를 지나던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행인들이 순자 주위에 모여들었다. 순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일어설 수가 없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고 배 한가운데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다. 어디 아파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다. 순자는 두 번째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석 달 전 화재 사고 때와는 다른 종류의 위기였다. 정수는 택시 운전 중에 병원에서 온 연락을 받았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순자는 응급실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는 중년의 남성으로 표정이 심각했다. 부인이 심각한 위장병을 앓고 계십니다. 위벽에 궤양이 여러 개 있고 출혈도 심한 상태예요. 아마 오래전부터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셨나 봅니다. 정수는 충격을 받았다. 순자가 아픈 줄 전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적금 문제로 다투느라 아내의 건강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민수와 진수도 병원으로 달려왔다. 순자는 병실로 옮겨진 후에도 의식이 흐릿했다. 진통제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수도 침대 옆에 바짝 다가앉았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그날 밤 순자는 잠깐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은 조용했고 정수만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다. 순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몸이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견뎠는데도 가족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순자의 작은 목소리에 정수가 깨어났다. 순자야. 깨었구나. 정수는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당겼다. 순자의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잘 들리지 않았다. 뭘 말하려고?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이제 털어놓는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응. 그 얘기구나. 정수는 처음엔 순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시어머니! 무슨 소리야? 순자의 고백을 듣고 정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1967년 자신이 순자와 결혼할 당시의 일이었다. 그때 정수의 가족은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정수는 장남이었지만 서울로 올라와 일하느라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 결혼을 앞두고 정수는 고민이 많았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올까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좁은 새방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는 힘들었다. 게다가 순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수는 어머니께 시골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형편이 나아지면 서울로 모셔오겠다고 약속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이해한다며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정수가 도박에 빠지면서 가게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어머니를 모셔올 여건은 점점 멀어져 갔다. 그래서 제가 돈을 보내드린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지만 말은 계속 이어졌다. 매달 5만 원씩, 때로는 10만 원씩 시어머님 생활비로 보내드렸어요. 정수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도 잊고 지냈던 어머니를 아내가 20년 동안 혼자 돌봐왔다는 것이. 그럼 어머니가 그동안 네, 제가 보내드린 돈으로 생활하셨어요. 병원비도, 약값도 다 제가 보냈어요. 순자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숨이 가빠서 쉬어야 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순자야. 내가 몰랐다.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순자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시골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했고 자신은 아픈 몸으로도 병원비를 아껴가며 견뎠다.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시어머니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런데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 깨어났는지 침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럼 그 많은 돈이 다 할머니한테 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일부는 따로 모아뒀어. 왜요? 할머니를 서울로 모셔오려고 요양원이나 아니면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정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은 어머니를 완전히 잊고 지내왔는데 아내가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요. 시어머님을 모시지 못한 게 늘 죄스러웠어요. 순자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겨울에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병원비를 보내드린 것도 최근에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던 것도 모든 것이 밝혀졌다. 진수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다. 평소 철없이 굴던 아이도 이제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그럼 저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고생이 아니야. 가족이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알고 있었다. 순자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를. 특히 정수는 자신의 도박 때문에 아내가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다. 48배 나이에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민수도 진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어머니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이기적이 아니라 너무나 이타적인 사람이었다. 가족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 깊은 효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병실은 조용한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 가족들은 비로소 순자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들지 못하고 병실 복도를 걸어 다녔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불효한 아들이었는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새벽녘 정수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와서 제대로 모시겠다고. 그리고 도박도 완전히 끊겠다고. 순자가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짐을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아침이 되자 민수와 진수도 병원으로 왔다. 밤새 많은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아버지, 우리 할머니 모셔와요. 그래, 그래야지. 그리고 엄마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우리가 도울게요.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뒤늦게나마 순자의 희생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함께 그 부담을 나누어 지려 했다. 순자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2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기뻤다. 병실 창문으로 4월의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봄이 왔고 순자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1988년 5월 20일 순자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였다.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20년 만에 시골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 새벽 6시 서울역은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들,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이 뒤섞여 있었다. 정수와 순자 그리고 민수와 진수 네 가족도 그 인파 속에 있었다. 표는 샀지. 정수가 민수에게 물었다. 네, 아버지. 경주행 새마로 내장 다 샀어요. 순자는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얼굴이 창백했지만 오늘만큼은 표정이 밝았다. 20년 동안 마음의 짐으로 여겨왔던 시어머니를 직접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기차 안에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고향을 떠난 게 1967년이었으니 정확히 21년 만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아들이 서울로 떠난 후 혼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여보, 어머님께서 많이 변하셨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글쎄, 나도 궁금하다. 편지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으니까.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다. 그 편지들도 대부분 순자가 대신 써준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은 어머니께 편지 한 통 제대로 쓴 적이 없었다. 경주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했다.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는 시골 버스는 덜컹거렸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5월의 실록이 온 산을 덮고 있었고 논에는 모내기가 한창이었다. 와, 공기가 정말 좋다. 진수가 창문을 열며 감탄했다. 민수도 처음 보는 시골 풍경에 눈을 빛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다. 허리가 많이 구부러지고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다. 어머니, 정수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누군지 몰라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아들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수야, 정말 정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20년 전보다 많이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순자예요. 제 아내. 순자는 할머니 앞에서 깊숙이 절했다. 20년 동안 편지와 송금으로만 인사를 드렸던 시어머니를 직접 뵙는 순간이었다. 어머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할머니는 순자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고마웠다. 며느리야. 내가 보내준 돈으로 그동안 잘 살았다.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초가집이었다. 방 2칸과 부엌 그리고 조그만 마당이 전부였지만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할머니가 이 집을 다 관리하세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그럼 할머니가 얼마나 부지런하신 줄 아니? 텃밭도 직접 가꾸시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하신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흐뭇해하셨다. 첫째 손자는 벌써 대학생이 될 나이가 되었고 둘째도 제법 의젓해 보였다. 마당 한편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가 정성스럽게 가꿔져 있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신 시어머니가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며느리야. 고생 많았지?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그 말 한마디에 순자는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매달 돈 보내주고 편지도 써주고 정말 고마웠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직접 키운 채소로 저녁상을 차려주셨다. 비록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지만 20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다. 할머니, 이제 서울로 같이 가셔야죠. 진수가 말했다. 서울로? 내가? 네. 혼자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우리가 모셔갈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다. 80년을 살아온 이 집을, 이 마을을 어떻게 떠나겠니? 정수가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굳었다.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기는 어려우셨던 것이다. 그럼 어머니, 제가 자주 내려와서 뵐게요. 순자가 말했다. 그리고 용돈도 더 많이 드릴게요. 아니야,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보내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는 너희들이 더 잘 살아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정수는 부끄러웠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내가 대신 해주었고 이제서야 어머니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시골에서 돌아온 후 정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도박을 완전히 끊었고 택시 운전에도 더욱 성실해졌다. 매달 일정한 금액을 시골의 어머니께 송금했고 순자와 함께 편지도 자주 써드렸다. 1988년 여름 온 나라가 서울올림픽 준비로 들썩였다. 거리마다 올림픽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외국 손님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청계천 일대도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고 평화시장도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었다. 순자는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비록 예전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정교한 바느질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공장이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수선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다. 비록 최상위 대학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다. 등록금 걱정도 없었다. 순자가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수도 달라졌다. 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은 후 공부에 더욱 열심히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림픽의 감동. 9월 서울올림픽이 개막되었다. 온 국민이 TV 앞에 모여 개막식을 지켜봤다. 순자네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안방에 모여 앉아 화려한 개막식을 보며 감탄했다.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해졌네. 정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다. 맞아요. 2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는데. 순자도 동감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특히 양정모의 복싱 금메달, 허재와 농구팀의 활약은 온 국민을 열광시켰다. 순자네 가족도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함께 모여 응원했다. 그런 가운데 순자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가족도 이제야 진정한 하나가 된 것 같았다. 20년 동안의 갈등과 오해를 뒤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다.
가을이 되자 진수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엄마, 저한테 바느질 좀 가르쳐 주세요. 바느질을? 왜? 저도 엄마처럼 옷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좀 다른 옷을요. 진수는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를 보면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다. 단순히 기성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옷을 만들고 싶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본기에 자신의 창의성을 더해서 말이다. 순자는 아들의 말에 놀랐지만 기뻤다. 26년 동안 자신이 익혀온 기술을 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니. 그것도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꿈을 위해서 말이다. 그럼 우선 기본부터 배워보자. 그날부터 진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 곁에 앉아 바느질을 배웠다. 처음에는 실꿰기도 제대로 못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다. 민수도 대학에서 경영학을 배우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나중에 졸업하면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작은 의류업체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가족이 함께 꾸려가는 사업 말이다. 198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순자네 집 안방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작은 전기난로가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고 순자가 직접 끓인 팥죽이 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정수가 회상에 잠겨 말했다. 맞아요. 화재 사고도 있었고, 엄마가 아프시기도 했고, 민수가 덧붙였다.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렸잖아요. 진수가 밝게 말했다.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988년의 마지막 눈이었다. 순자는 그 눈을 바라보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았다. 화재로 시작된 위기가 결국에는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는 함께 나누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내년에는 할머니도 서울로 모셔와야 하는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요, 엄마. 우리가 더 큰 집을 구해서 할머니를 모시죠. 민수가 대답했다. 저도 돈 벌어서 도와드릴게요. 진수도 거들었다. 정수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20년 동안 미안했던 마음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은 더욱 하얗게 내렸다. 하지만 순자네 집 안방은 따뜻했다. 가족의 사랑으로 따뜻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로 따뜻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따뜻했다. 순자는 생각했다. 26년 동안 바늘과 실로 옷을 만들어 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으로 엮어진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가장 질긴 실이라는 것을.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무거운 비밀을 털어놓은 후 처음으로 짓는 진짜 편안한 잠이었다. 꿈속에서도 순자는 웃고 있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 멀어져 있거나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하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시간도 거리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나의 과거와 비슷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